항암제 시장이 계속 커지는 게 항암제 투여량이 늘어나고 있거든요. 혹은 그 다음 단계에 있는 2차 치료제에 대한 니즈도 계속되는 거고, 사람들이 점점 오래 살게 되면 어차피 건강에 대한 니즈는 더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. 오래 사는 건 진짜 의미가 없습니다.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의미가 있는 거지. 건강하게 오래 살게 되면 오히려 저는 제약바이오 시장이 한 번 더 커지지 않을까? 바이오 섹터는 이제 금리에도 영향을 많이 받아서 네. 이게 저도 이제 참 금리 언제 인하하나 제가 이제 이런 말을 하거든요. 금리 인하는 전망이 아니고 희망인 것 같다. 금리 인하 그렇죠. 전망이냐 희망이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금리 인하 언제 하는 거야? 좀 제발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이 좀 들 정도인데 금리의 영향을 좀 많이 받다 보니까 이제 그 바이오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것도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요새 좀 어떻게 보세요? 일단 금리 인하를 오래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말도 한 번씩 나왔었잖아요. 맞아요. 그러니까 그때까지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한 거예요, 지금. 맞아요. 네.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작년에도 어찌됐든 작년 하반기, 뭐 연말도 정말 안 좋은 상황이었고 금리 인하를 할지 말지도 몰랐던 상황이었는데 작년 11월부터 라이선스 계약이랑 M&A가 대폭 증가를 했어요. 그러니까 빅파마들도 이제는 굳이 막 돈을 모아두고 고금리를 대응하고 이것보다는 이제 많이 싸졌다. 그래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겠다 해서 11월, 12월, 1월에 되게 계약을 많이 했고 2, 3월 약간 쉬다가 지금 또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그래요? 또 다시 하고 있어요? 그러니까요.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해보면 그래도 고금리라는 것이 제약바이오에 안 좋은 영향을 주기는 하지만 이제는 빅파마들이나 바이오텍들이 타격을 크게 입을 정도는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이게 주가랑 상관없이 기업체를 보고 왜냐면 이제는 고금리로 망할 것 같았던 기업들은 다 망했어요, 이미. 그래요? 망하기도 많이 망했고 구조조정도 많이 했고 그리고 이제 뭐 인수도 많이 됐고 그래서 이제는 뭐 좀 살아남은 기업들이 좀 더 많지 않을까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일단 5월은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. 모멘텀 부재했던 4월 대비 실적 발표도 조금 기대를 해볼 만한 기업들이 있고 미용 쪽도 뭐 괜찮을 거라고 보고 있고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제 5월 말에는 6월 아스코에 대한 초록이 발표되기 때문에 그것들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. 여기서 또 중요한 건요. 국내 바이오 기업들 중에서 이제 대형 바이오 기업인 이제 HLB의 경우 FDA 허가 결정이 5월 16일에 납니다. 그러니까 5월 16일 앞뒤로 되게 큰 변동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일단 기대감은 좀 어때요? 그러니까 이제 될 걸로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안 되면 큰일인 거죠. 이런 경우에는 안 되면 이제 큰일인 거예요. 그러네요. 기대감이 이미 반영됐는데. 엄청 많이 됐죠, 작년부터. 그래서 이게 안 되면 바이오센티 자체가 조금 흔들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이거 오늘 중요한 날짜들이 많이 나오네요. 그러니까 5월 16일에 HLB가 있고 5월 23일에 아스코 학회가 초록 내용이 공개되는 게 있고요. 실제 학회는 이제 5월 말에서 6월 사이까지 있는 거고요. 그러니까 5월 말 이제 이때 변수들이 되게 많네요. 맞아요. 이벤트들이 꼼꼼하게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챙겨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. 앞서 말씀해 주셨던 내용을 듣다 보니까 결국 이제 금리가 높으면 바이오가 안 좋다라는 게 굉장히 막연하게 생각했을 때 바이오는 먼 미래에 있는 현금 흐름인데 이걸 현가할 때 금리가 높으면 안 좋아 이런 이제 생각이잖아요. 근데 그거를 판단하는 건 이제 투자자 생각인 거고. 그렇죠. 더 잘하는 빅파마가 사겠다는데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. 그냥 금리 높은데 그래 그럼 난 살 거야. 그러니까 이 금리를 이길 수 있어 이런 생각인 거잖아요.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M&A들이 공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거는 과거만큼 금리에 대한 민감도를 아주 많이 생각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습니다. 올해 연초부터 이제 해가지고 엔비디아 젠슨왕이 얘기한 부분도 있고요. AI 바이오 관련된 부분들도 최근에 업데이트 되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을까요? 어쨌든 AI와 관련돼서는 변압기도 있고 뭐 데이터 센터도 있고 막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. 요즘에 이제 AI 바이오와 관련돼서 좀 업데이트 된 부분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? 일단 뭐 엄청난 업데이트라고 할 수는 없는 게 엔비디아도 그냥 꾸준히 잘하고 있고 투자도 계속 늘려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. 다만 지금 해외 기업들 리커전이나
뭐 앞사이 혹은 이제 슈레딩거 같은 경우에 뭐 매출이 최근에 뭐 대폭으로 성장을 한다든지 뭐 계약이 큰 게 나왔다든지 하진 않아요. 이미 많이 했기 때문에. 근데 많이 했었음에도 이제 작년에 주가가 안 좋았었다 보니까 이제는 그래도 괜찮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AI 신약 개발 뭐 혹은 바이오 쪽은 그냥 역사적인 흐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역사적 흐름이다. 네,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우리가 신약 개발을 하기 위해서 할 수 있었던 건 다 했고 필요한 거는 다 준비가 다 되어 있고 지금까지 만들고자 했었던 의약품들 대부분 다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투자를 하는 이유는 빠르게 만들 수 있는 기업들이 다 가져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빠르게 신약 개발을 할 수 있는 기업들과의 코워크나 내가 그 기업이 되거나 그 둘 중인 것 같아요.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제 빅파마들도 그런 걸 많이 겪긴 했었을 텐데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빅파마들이 이제 특허 만료를 앞둔 블록버스터급 의약품들이 많아지는 것도 사실이고 뭐 IT, AI 업종의 기업들은 사실 제약바이오가 미래인 걸 알기 때문에 바이오 쪽에 대한 투자를 안 할 수 없다라는 인식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. 요즘 비바이오 기업들이 되게 바이오 쪽에 투자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. 비바이오 기업들이, 바이오 바이오 기업이 아닌 기업들이.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냥 전체적으로 좀 바이오 쪽을 하고자 하는 의지는 계속 될 것 같아요. 예를 들어 오리온 같은 회사인 그렇죠. 거죠. 근데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사람들이 점점 오래 살게 되면 어차피 건강에 대한 니즈는 더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. 오래 사는 건 의미가 없어요. 그러네요. 오래 사는 건 진짜 의미가 없습니다.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의미가 있는 거지. 우리가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인사할 때 항상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이렇게 그렇죠. 하잖아요. 건강하기가 더 중요해요. 그렇죠. 이게 안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는 사실은 저는 별로 좋은 게 안 아니잖아.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렇게 살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없을 거고.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건강하게 오래 살게 되면 오히려 저는 제약바이오 시장이 한 번 더 커지지 않을까? 그래서 항암제 시장이 계속 커지는 게 계속 투여를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. 사람들이 암 환자들이 점점 살게 되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항암제 투여량이 늘어나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그에 따른 매출額이 이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. 그러네요. 혹은 그 다음 단계에 있는 뭐 2차 치료제에 대한 니즈도 계속되는 거고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계속 커지는 거고 그 외에 다른 만성질환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래서 새로운 약을 찾기 위한 니즈는 저는 계속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앞으로 이런 뭐 유전자 베이스, 뭐 RNA 베이스로 했을 때 AI를 돌려서 조금 더 빠른 시일 내에 신약 개발을 할 수 있게 된다면 그 또한 모든 빅파마들이 원하는 길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똑똑하고 돈 많은 회사들이나 기업들이 이 분야에 투자를 하는 이유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건 수명이 늘어날 거니까. 그렇죠. 나이가 드신 분들일수록 약은 더 먹어야 될 거고 치료는 더 받아야 되고 항암제는 더 해야 될 테니 거기에 대한 수요는 너무 늘어날 거고 우리가 원래 생각했던 인간의 수명이 이만큼이었을 때보다 이만큼일 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게 TAM이라고 하잖아요. 우리가 약을 개발하면 얼마나 팔 수 있지? 이 숫자 자체가 바뀌겠네요. 저는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제약바이오 산업 자체가 망할 수가 절대 없다고 그러네요.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어차피 늙으면 아무리 건강해도 짜잘한 질병은 다 생기잖아요. 아유,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. 맞아요.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이상한 얘기가 아니고 현실입니다. 현실. 현실이 네. 뭐 내가 100살인데 뭐 지금이랑 같을 순 없잖아요. 그러니까 몸이 어쨌든 노화가 그렇죠. 노화도 질병이라는 얘기가 있는 것 같던데 아무튼 앞으로 이제 계속 시장이 커질 수 있을 거기 때문에 또 그렇고 여러 가지로 이제 바이오 제약 관련돼서는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내 해외 기업들 이렇게 쭉 살펴봤어요. 그래서 지금 이제 5월 달이니까 이제 하반기를 보면서 이제 어떻게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일단 뭐 지금 당장 제약바이오 섹터가 과거처럼 엄청난 반등, 뭐 두세 배씩 가는 걸 바라시기보다는 조금 어떤 식으로 반등을 하는지 공부하기 제일 좋은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공부하려면 또 어디서 가서 공부를 해야 될까요? 제 유튜브? 원리버입니다. 원리버. 네. 그리고 저는 6월에 바이오에세이랑 아스코가 개최되고 끝난 이후에 조금 또 하락을 왠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때 또 실적 시즌이 끝나니까 그 또한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
7월은 이제 역사적으로 라브나 XBI 같은 바이오 ETF들이 좋았었거든요. 그래서 7월부터 또 괜찮을 수도 있지 않을까. 뭐 금리 인하 얘기를 하반기에 한 번쯤은 해준다라고 하면은 네. 그게 그 시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런리버님의 얘기를 들어보면 진짜 트레이딩도 잘해야 되고 투자할 때 이제 워낙 변동성이 크니까 그러한 변동성을 그냥 이용하지 않으면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. 그런 걸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라는 쪽이신 거죠. 아, 근데 그거는 이제 내가 만약에 주식 투자를 하고 있을 때 뭐 몇 퍼센트, 20%, 뭐 30%는 그렇게 하되 바이오로 정말 돈을 많이 버신 분들은 다 장기 투자자세요. 진짜 다. 그래요? 제가 본 바이오로 돈을 벌었다고 하신 분들은 장기적으로 뭐 몇 년씩, 3, 4년씩 특정 주식 기업을 투자하신 분들이더라고요. 끈질기게 물어. 그렇죠. 제가 알테오젠 같은 것도 뭐 10,000몇천 원까지 내려왔었잖아요. 근데 20만 원까지 올라갔었던 거를 견디신 분들인 거예요. 이 기업에 대한 가치를 본인이 잘 평가를 하고 이 기술은 잘 되겠다라는 그런 확신이 오히려 이제 제약바이오 투자할 때는 장기적으로는 정말 좋은 투자가 될 수 있고 좋은 기업에 대한 확신을 오히려 가지는 게 이런 단기적인 트레이딩보다 더 좋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크리에이터 입장에서 좀 딜레마가 있을 것 같아. 이게 뭐 언제 사시고 언제 파시고 이런 게 엄청 관심 많잖아요. 그죠? 사람들의. 그래서 조회수도 많이 나오고. 그러나 진짜로 돈을 많이 버시는 분 보면은 기업을 파가지고 그 기업을 맞아요. 그냥 뭐 빠지고 뭐 하든 그냥 오랫동안 들고 있었다는 사람이라는 거잖아요. 그렇군요. 자, 그러면은 오늘 오랜만에 강하나 연구원님 오셔가지고 제약바이오 국내 해외 망라하고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들었는데요.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저희 그리고 원리버 그 유튜브 채널은 계속해서 엄청 성장하고 있고 매달 첫째 날? 매달 1일. 매달 1일에 라이브를 하면서 또 정말 그 참여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. 다음 달에도 계속 되는 거죠, 그러면? 네, 계속 1일에 하려고 1일. 합니다. 알겠습니다. 그럼 6월 1일 날에는 또 라이브, 그리고 원리버 유튜브 채널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.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